안녕하세요. 네, 베리타스에서 언어논리 강의하는 조은정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이미 피셋은 자료 해석과 상황 판단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오셨으니까 오늘이 이제 언어논리 첫 강의라고 하더라도 PSAT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올해 시험장 들어가셔서 시험 치신 분 있을까요? 꽤 되시네요. 네. 그러면 올해 시험이 이제 평가가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어떤 반응들이 가장 많았냐면 언어 어려웠다라는 얘기들 많이 나왔고, 저도 문제를 풀어보니까 언자상 세 과목 중에서 가장 좀 난이도 높게 출제됐던 게 언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 강의할 때도 계속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 출제를 하는 측에서 언어는 계속 어렵게 내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매년 적어도 2문제 정도씩은 좀 어렵게 출제를 하겠다. 2문제가 어려워지면 사실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상당히 높아지게 되거든요. 올해 약간 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2문제, 많이 보면 책형별로 2문제씩 해서 한 3, 4문제 정도 기존에 나왔던 패턴보다는 좀 어렵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린 이제 내년 시험을 대비를 해야 되니까 내년에 이런 언어의 출제 패턴에 맞춰서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를 방향을 잡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주먹구구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언어논리라는 과목의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공부를 해 나갈 건지를 정해 놓으셔야 돼요. 중간에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벌써 이제 7월이잖아요. 시간이 꽤 많이 남은 것 같지만 또 생각해보면 그렇게 또 피셋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거든요. 게다가 언어는 좀 길게 두고 장기간 공부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언어논리는 문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문화된 텍스트를 읽어내야 합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독해를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독해는 사람마다 읽는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습관이 이미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책을 보시고 또 수능 치시고 하셨을 거기 때문에 지문화된 글을 어떻게 읽을지 이미 다 습관되어 있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 방식을 좀 비효율적인 거는 고치셔야 돼요. 고치셔서 좀 적합하게 좀 효율적인 방법, 읽기 방법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독해 방법을 수정을 하는 데는 약간 좀 고친다라고 할 때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의를 듣고 이 방법 괜찮네, 따라해 봐야지. 그때는 돼요. 근데 시험장에 들어가면 안 나오거든요, 그 방법이. 시험장에 들어가면 가장 사람이 구석으로 몰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나의 습관이 나와요. 그 말은 결국 뭐냐면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원래 나오는 나의 읽기 습관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되도록 연습을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기간에 절대 되지 않습니다. 장기간 프로젝트로 가셔야 되고 대신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 공부해야 할 양이 엄청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꾸준하게 해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저는 시험 끝나면 제 메일 쪽으로 연락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시험지 가지고 분석 상담 좀 해달라는 연락이 많이 와서 시간을 잡아서 상담을 해드리는데 시험지 갖고 온 친구들, 이제 내년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친구들이니까 올해 시험에서는 별로 점수가 좋지 않았던 친구들이 대부분이겠죠.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의 공통적인 얘기를 좀 들어보면 제가 시키는 대로 독해 연습하셨어요? 라고 하면 늘 하는 얘기가 했는데요. 했습니다가 아니라 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2차 공부할 양이 많아지니까 제대로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알려드리는 어떤 독해 방법이라던가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정말 제 말씀을 믿고 저는 8개월 연습하고 들어갔거든요. 저 수험생 출신이에요. 5년 정도 공부를 했고 초시치고 점수가 너무 안 좋아서 충격받은 바람에 공부 방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 바꾼 공부 방법으로 그 다음에 바로 90을 갔어요. 한 20몇 점이 오른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언어는 단기간에 성적 오르지 않는다. 몰라요. 제가 올라봤기 때문에 알고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 오른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그건 말씀드립니다. 근데 방법이 좋아야 돼요.
좋은 방법을 따라서, 바른 방법에 따라서 하시면 충분히 오르실 수 있고, 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어려운 방법이 아니거든요. 꾸준히 좀 따라와 보세요. 저도 8개월 연습을 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8개월이면 7, 8, 9, 10, 11, 12, 1, 2. 딱 시험 직전까지 되잖아요. 8개월 정도는 연습을 해야 습관화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받았을 때, 아, 이거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하는 게 머릿속에서 어떤 그 사고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자동적으로 바로 펜이 나가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전 적어도 읽기에는 8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좀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가 강의를 통해서 계속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논리 일단 들어가니까 언어논리, 그러니까 올해 문제가 어떤 식의 어떤 유형들이 있었는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언어논리라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독해를 바탕으로 하는 문제인데, 물론 독해만 있는 건 아니에요. 독해 영역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40문제에서 나오는 문제 패턴이 논증이라는 파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맥을 물어보는 파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리죠. 정말 퀴즈 같은 논리 스타일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독해 쪽에 해당합니다. 논증 쪽에 해당됩니다. 문맥에 해당됩니다. 라고 나누는 기준은 발문을 기준으로 나누는데요. 문제를 딱 받았을 때 문제 1 하면서 뭐 구합 하는 거 고르라는 문제 올해 꽤 나왔죠. 부합 문제 잘 안 나오다가 올해 또 다시 많이 나왔어요. 알 수 있는 없는 이런 발문 많이 보이죠? 그 다음에 올해 얘가 키가 아니었나 싶은데 추론 문제 조금 난이도 있게 출제가 됐어요. 추론이라는 발문이 나와 있는 문제를 이제 독해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증이라는 파트에 해당되는 문제는 발문이 어떤 발문이 달리냐면 가장 간단한 건 이제 논지나 주장을 찾는 발문이 있을 거예요. 중심 내용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이제 뭐 비판하고 반박 이런 발문 나오는 것도 있고요. 강화 약화하는 진술 찾으라는 발문 다들 아시죠? 그 다음에 평가, 다음 논증에 대한 평가, 글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분석. 논증 쪽의 핵심 포인트는 올해 얘였습니다. 분석. 근데 독해는 추론 부분이 계속 어렵게 나올 거고 얘네 둘과는 다르게 독특한 측면이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 분석은 올해뿐만이 아니에요. 몇 년째 지금 17년도 이후부터 논증 문제 중에서 분석이라는 발문의 비중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눈여겨보셔야 되는 발문인 거고, 문맥. 글의 흐름을 봐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거죠. 빈칸 추론하는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밑줄 그어놓고 밑줄의 의미를 추론을 하거나 뭔가 적용을 하거나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을 문맥 쪽으로 좀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논리는 말 그대로 논리죠. 그죠?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퀴즈 문제들이 이제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보면 4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데요. 저는 강의할 때 이 유형을 어떻게 좀 묶어서 분류를 할 거냐면, 독해와 논증 쪽을 묶어서 그냥 얘를 독해 파트로 조금 볼 거고요. 문맥까지, 죄송해요. 이렇게 나눠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를 제가 봤을 때는 언어 파트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이제 논리 파트에 해당된다. 그래서 우리 시험이 언어 논리다. 뭐 이거는 그러니까 저의 그냥 분류예요. 제가 수험생 때 공부했을 때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는 접근법이 비슷한 것끼리 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지문이 길게 출제가 되죠. 그래서 긴 텍스트를 읽고 선지 5개 중에 뭔가를 골라내야 되는 거고, 논리는 누가 보더라도 논리 문제인 게 티가 나요. 퀴즈 문제 딱 정해져 있는 그런 틀이 있죠. 이렇게 분류를 할 건데,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여러분들한테 항상 유형 분류를 하면 아, 요거는 어떤 형 문제죠? 라고 하면서 어떤 표현들을 좀 쓸 거냐면, 밀독이라는 표현을 하나 쓸 거고요. 광독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언어 논리의 독해 쪽에, 그러니까 언어 파트죠? 쪽에 해당하는
유형을 두 개로 나눠서 볼 겁니다. 밀독 쪽에 해당되는 문제는 여기서 독해 쪽에 해당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부합, 알 수 있는 없는, 추론이라는 발문이 들어가 있는 유형을 밀독이라고 제가 얘기를 할 거고, 요거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세밀하게 지문을 좀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세부 정보를 꼼꼼히 봐줘야 되는 유형을 밀독 유형이라고 제가 분류를 할 거고, 반면 광독 쪽에 해당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요거는 논증 플러스 문맥 유형 쪽에 해당되는 거를 제가 광독 유형이다. 이 문제 광독형이죠? 라면 요쪽에 해당되는 문제를 제가 지칭하는 거고요. 얘는 세부 정보를 꼼꼼히 보는 게 아니라 지문의 방향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중심 논지 찾는 게 되게 중요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얘는 좀 지문을 크게 대충 읽어도 된다. 좀 멀리서 보자 라고 해서 제가 광독이라고 지칭을 하는 거고, 밀독은 독해 문제니까 별 수 없어요. 부합, 알 수 있는 없는, 추론 볼 때는 지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선지화되기 때문에 지문의 내용을 얼마만큼 내가 잘 정리하고 중요한 부분을 잘 뽑아내냐에 따라서 정답률이 달라지죠. 그래서 밀독은 좀 세부 정보들을 꼼꼼히 봐주셔야 되는 유형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논리 파트가 있는 거고, 이렇게 저는 나눠서 볼 거라서 독해를 두 가지 종류로 나눠서 볼 겁니다. 요 두 가지로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밀독은 세부 정보를 좀 꼼꼼히 봐야 되기 때문에 얘는 저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보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동일한 길이의 지문일지라도 밀독과 광독에는 들어가는 시간 자체가 좀 다르다라고 봐요. 우리 문제 40문제 90분에 지금 풀잖아요. 그런데 연습하실 때는 80분에 풀기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장에 들어가서 90분 내에 푸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극도로 신중해지죠. 그래서 시간이 정말 빨리 가요. 평소보다 훨씬 더 빨리 가기 때문에 80분 잡아놓고 그 안에 40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셔야 시험장에서 90분 내에 40문제를 다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평균 잡아 그럼 문제당 2분이잖아요. 그러니까 2분 안에 밀독을 풀면 정말 잘 푼 거고, 저는 2분 30초 평균 이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잡아서 요 안에 답 낼 수 있게 좀 연습을 했었고, 반면 광독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최대 1분 30초에 한번 끊어보자. 왜냐면 얘는 지문이 아무리 길어도 지문에 들어가 있는 세부 정보를 일일이 볼 필요가 없어요. 요거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방향은 지문에서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만 제대로 잡아주면 방향이 좀 쉽게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논증 쪽이 이제 방향과 관련된 거라면 요 문맥 쪽은 단서를 찾으면 되거든요. 문맥을 파악할 수 있는, 빈칸을 채우거나 밑줄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만, 키워드에 해당되는 것만 지문에서 찾아주면 되기 때문에 광도로 묶이는 문제들의 특성은 지문을 꼼꼼히 다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대충 보더라도 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연습할 때 그래서 광독 쪽에 해당되는 문제는 무조건 시간을 줄이는 쪽으로,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연습했습니다. 우리 시험은 철저하게 시간 내에 얼마만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시험이죠. 언어논리를 독해력 테스트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은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급 사무관이 되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양의 텍스트를 아마 처리하게 되실 텐데, 그때 그 많은 양의 텍스트 중에서 정말 중요 정보가 뭐고 문제점 찾아내고 비판거리 봐서 해결책 낼 수 있느냐, 그것도 단시간 내에, 이거를 테스트하는 게 언어논리거든요. 그 능력을 보겠다는 거예요. 독해력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수능 칠 때 다 테스트 됐어요. 더 이상의 독해력은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랑 상담할 때 저는 수능 잘 못 봤어요. 등급이 낮았어요. 언어 원래 못해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피셋은 전략 싸움이에요, 여러분. 시간 안에 내가 얼마나 문제를 효율적으로 여우같이 풀어낼 수 있는가, 남들보다 좀 수월하게. 그 전략 테스트하는 거라 늘 문제를 풀 때는 시간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료 해석과 상황 판단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상황 판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를 버리고 갈지를 결정하는 것도 능력이죠.
근데 언어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언어는 내가 40문제 중에서 뭐 논리를 버리고 한 35문제를 맞추겠다. 그런 식으로 마음먹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직렬에 상관없이 언어는 기본적으로 시간 안에 40문제는 끝까지 다 본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그 안에서 내가 좀 약한 문제 유형이 있고 하는 거는 순서를 바꿔서 하는 전략을 세울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나는 그냥 35문제만 풀겠다 이런 전략을 세우시면, 언어 올해 어렵다고 했는데 합격하신 분들 언어 점수 들어보면 작년이랑 별로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언어는 거의 대부분 평균적으로 깔아주는 점수대가 있습니다. 80점 정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정도 맞아야 합격한다라고 보실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몇 문제를 그냥 뛰어넘는 방식으로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40문제를 다 푸는 걸로 목표를 잡고 일단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밀독과 광독의 접근법은 이따가 문제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진다, 독해 부분은. 올해 그럼 밀독 파트 문제가 몇 개가 나왔냐? 2021년 16개. 그러니까 지금 부합, 알 수 있는 없는 추론이라는 발문 달려서 세부 정보를 좀 봐야 되는 문제가 16개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광독, 논증과 문맥 쪽에 해당해서 좀 지문 대충 보고 갈 수 있는 문제 한 18개. 논리가 올해는 6문제가 나왔어요. 작년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16개, 19개, 5개. 별다른 차이 없어요. 비중은 이쪽에 조금 더 두고요. 제가 봤을 때는 문제 해결력을 테스트하는 게 독해 쪽보다는 광독에 해당되는 논증이나 문맥 파트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출제위원이라도. 그래서 이쪽에 해당되는 문제 비중은 항상 독해 쪽보다 높게 출제가 되고 있어서 이 시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독해력 테스트가 아닙니다. 작년보다 더 어렵게 느껴졌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밀독 문제가 한 문항짜리로 나온 게 작년에는 14문제였어요. 근데 두 문제는 어디서 붙은 거냐면 두 문항 연결형짜리 문제 있죠. 19번, 20번, 39번, 40번. 거기서 밀독형 문제가 하나씩 들어갔었는데 올해는 19번, 20번, 39번, 40번 다 이쪽으로 갔고요. 그냥 한 문항짜리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16개 정도 나왔으니까 최근 한 5개년 정도에서는 밀독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온 해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개수로 보면 비중 차이는 크게 상관은 없고요. 특히 밀독 같은 경우에는 올해 문제 보시면 지문 길이 길어졌나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작년 문제랑 비교해 봤을 때? 지문 길이 별다르지 않아요. 지문은 지금 계속 길어지고 있어서 거의 밀독 문제는 반 페이지 다 채우는 형태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문 길이에 크게 문제 없고, 다만 뭐가 좀 문제가 있었냐면 추론. 얘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예전에 이제 추론은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많이 됐냐면 원리 원칙을 적용하는 스타일의 추론 문제가 많이 나와서 밀독 발문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광독처럼 접근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문제는 그런 문제가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왔고요. 다 정말 전형적인 밀독형 추론, 그러니까 독해형 추론 문제가 나와서 정보를 좀 꼼꼼하게 봐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고, 특히나 이 추론 발문은 제가 이제 강의 진행되면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소재가 많이 쓰이냐면 여러분 되게 싫어하는 과학 소재 같은 거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정보 자체가 어렵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추론 쪽이 이제 많이 강조가 되게 되면. 그래서 밀독은 제가 문제를 풀 때 크게 뭐 별다르다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근데 광독은 조금 어렵게 나왔던 것 같아요. 일단 광독은 뭐 문제 개수는 줄어들긴 했는데 뭐 한 개 정도 차이니까 별로 크게 비중상의 차이는 없고요. 방향을 잡아야 되는 논증 문제에서 예전에는 예를 들어 이제 발문이 어떻게 나왔었냐면 강화약화 문제라고 한다면 다음 글의 논지를 강화하는, 논지를 약화하는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올해는 논지 부분이 강조가 된 게 아니라 그 강화약화 방향을 따지는 대상이 밑줄 처리가 많이 됐어요. 기억, 밑줄에 대한 강화약화, 기억에 대한 평가. 이렇게 되면 밑줄이 사용이 되면 단순히 지문에서 논지만 찾는 게 아니라 그 밑줄에 해당되는 내용, 구체적인 세부 정보들을 좀 봐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논증 문제의 방향을 따지려고 할 때 예전에는 논지 한 문장만 찾으면 됐다면 올해는 문제에서 이 밑줄 친 거의 내용을 찾기 위해서 서너 줄이 더 그어지더라고요. 지문을 좀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시간이 1분 30초 내에 물론 원래대로 나오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런 스타일로 해당되는 문제가 한 2문항 정도가 나왔어요. 확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이거 논지만 찾아서는 안 되네. 게다가 올해 논증 문제는 지문이 길어졌습니다.